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장 초반 랠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단 한 차례로 축소할 것을 시사하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결국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3%, 0.5% 하락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에 그치면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는 데이터는 확인되었지만 연준의 신중한 태도로 인해서 시장의 기대와 실제 정책 사이의 줄다리기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 얘기입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가 단 한 차례에 그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이는 지난 3월 3차례 인하를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크게 후퇴한 것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섣부른 정책 전환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점화 리스크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작은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6월 22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안전상의 이유로 날짜가 변경될 수 있다고 여유를 열어놨는데요. 원대한 비전과 실제 구현 사이에는 규제, 기술, 안전 등 수많은 허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발표 역시 또 하나의 약속이 될지 아니면 혁신의 시작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테슬라라는 기업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CEO의 리스크가 너무 큰 기업이라는 점이 항상 하나 딱 마음에 걸립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테슬라 주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트럼프하고 분쟁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또 쭉 올렸고 그 다음날도 많이 올렸고 어제도 로보택시 기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시작을 했다가 그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이제 지지 저항선대죠. 요거 조금 밑으로 와도 그렇고 이 정도 이제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아무래도 로보틱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횡보를 하다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주가 때는 일단 360불 때까지는 도달을 하고 거기서부터 좀 이제 향후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며칠 테슬라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닌텐도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닌텐도가 지난 6월 5일 출시된 차세대 게임기 스위치 2죠. 출시 이후 350만 대 이상 판매됐다고 합니다. 닌텐도 콘솔 역사상 가장 빠른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와, 대단합니다. 강력한 IP와 혁신적인 하드웨어의 결합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작용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일라이릴리 소식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이거 굉장히 큰 시장이죠.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잽바운드가 후기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면서 선두주자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데이터 발표 후 일라이릴리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블록버스터 신약 하나가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으며 치료 효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정적인 생산하고 공급 능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일라이릴리 주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발표 나오기 전서부터 좀 굉장히 좋았고요. 발표 나와서는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쭉 밀고 올라갔다가 다시 좀 받았네요. 굉장히 중요한 지지 저항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치고 올라가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주가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제약주들은 부침이 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기업이죠. DHL 얘기입니다. 향후 5년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5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아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시장을 선점하려는 물류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요번에 이런 글로벌 공급망이 막 바뀌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이 정말 워낙 요즘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미국 시장보다 더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00일 이동 평균을 뚫고 탄탄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유럽 주식들 역시 선방하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라클 소식이네요. 오라클이 생성형 AI 기술의 부상으로 자사의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이 큰 수혜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분기 계약 이행 의무는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의 대규모 계약 덕분에 44%나 급증한 98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화려한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모델을 구동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점도 확실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주가인데요. 바닥서부터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한번 보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현재까지 몇 프로 올랐냐? 51% 올라왔습니다. 대단한 상승이고요. 가 197불이 역사적 고점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20불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차 지지저항은 182불 선에서 좀 고비를 맞이하겠지만 그거를 돌파하면 사실은 이 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탄력이 있지 않는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코너로 가시겠습니다. 엑스텐 맥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황 분석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과연 여기서 주식을 더 사도 되는가 하는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맥7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팔란티어까지 해서 8종목 심층 분석 해보고 향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황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주봉입니다. S&P 500인데요. 사실은 한 일주일 전에 여기 올라왔을 때 한 200일 이동평균 두들기면서 여기서는 좀 쉬어줘야 돼. 진짜로 급반등했다. 그래서 좀 보면서 향후 전개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했는데 바로 갭으로 상승하면서 200일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그걸 잘 지키면서 또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고점 근처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좀 쉬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시황 분석에도 보면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무릅쓰고 지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시장은 우리들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요즘에 이제 보는 게 뭐가 있냐면은 뒤로 쭉 이거를 돌려보면은요. 밑에 있는 지표가 ROC, 즉 리턴 오브 캐피탈에서 한 8주 동안에 이 수익률이 얼마나 났는가 하는 지표예요. 근데 과거 쭉 보면은요. 8주 동안에 17% 근처에 올라온 적이 몇 번이 없습니다. 근데 보면 최근에 이제 그렇게 한번 있었거든요. 2주 동안 18%, 17%가 넘게 오른 거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언제 나왔는지 쭉 뒤로 돌아가 보면 2023년도에 한번 있었어요. 요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장이 한 3주 정도 조금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올라가 버렸고요. 근데 뒤로 쭉 후퇴해서 쭉 돌아가 보면은 대충 이제 요때를 지나서 요때입니다. 요때가 언제냐면 22년 8월이에요. 이때는 무슨 시장이었냐면은 22년도에 금리 인상 시작하면서 장이 1년 동안 계속 빠졌었거든요. 빠지는 딱 중간에 한번 반등 주고 여기를 피크로 치고 이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시장이 한 3달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하락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뒤로 돌아가 보면은 언제가 있었냐면은 요때입니다. 요때 있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2020년도 코로나 때예요. 그래서 한번 반등을 했다가 여기 치고 그때 한 3주 정도 옆으로 하락을 하면서 횡보 하락 비슷하게 오다가 그게 지나서 사실은 상승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한 4번 중에 3번은 좀 옆으로 횡보하다가 시장이 올랐고 한 번 그냥 좀 빠졌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확률적으로 좀 횡보하다가 오를 경우가 많구나 볼 수 있어서 요번에도 저는 예상하기는 여기서 한 달 정도를 좀 빠지면서 옆으로 긴다? 그러면 그게 언제냐면 한 7월 정도 됩니다. 7월 초 정도 돼서 썸머 랠리를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 8월 정도 좀 쉬다가 9월 쉬다가 10월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연말 랠리를 가겠다 하는 그림을 약간은 그려봅니다. 또 그 정도 되면 이제 금리 인하 얘기도 서서히 나오고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로 봐서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가끔 보면 제가 3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디락스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듯이 지금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지만 단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 지수입니다. 이게 쭉 높게 있다가 코로나 때 한번 뚝 떨어졌었고요. 그러다가 돈 풀리면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이제 올라왔었고 2022년도부터 그 물가가 올라서 이제 금리 올리기 시작한 때부터 또 쭉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언제 바닥을 찍냐면 딱 선거 전에 바닥을 찍고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는 또 확 올라와서 이제는 좀 살만하겠구나 하다가 취임해서 이제 금리를 관세를 높이면서 그다음에 또 최저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거죠. 심리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심리는 불안하지만 경제 지표는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이 지금 막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게 무슨 지표냐면은 서프라이즈 인덱스, 기업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어닝 리비전, 어닝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온다 하는 리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자꾸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장사가 잘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대형 회사들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식시장은 심리보다도 실적이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이번에도 알 수 있듯이,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미국 시장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좀 쉴 거다 하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주식은 일부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현금만 가지고 계시는 분도 일부는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은 일단 가지시고, 그래서 이참에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 3주 정도는 3주 정도는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럼 조정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해가지고 오늘은 M7 종목들 쭉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여전한 AI의 제왕이죠. 저는 엔비디아 하면은 딱 두 가지로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 이 두 단어로 이 회사를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은 뭐냐? AI 칩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AMD나 인텔의 추격은 있죠. 그런데 지금 저거를 30% 뺏어 먹어 40% 뺏어 먹어 불가능한 거죠.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H100, H200 성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블랙웰로 이제 출시해서 또 차세대 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쿠다 생태계에서 저건 건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엔비디아만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세는요, 이거는 난리입니다. 수치 보면은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100%씩 더블씩 나고 있고요.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00%가 났습니다. 6배, 7배 수익이 는다?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리고 25년 가이던스도 110빌리언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치 마진율이요 70%입니다. 순이익률이 70%래요. 100 팔면은 70을 버는 회사인데 저도 이런 회사 한번 경영해 보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시총 1등 잠깐 찍었었죠.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 세상이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그 중간에 항상 존재할 거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는 꼭 포트에 담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은 엔비디아 주가를 이제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엔비디아 그래프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사실은 되게 비싸 보여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봉입니다. 일봉입니다. 보시면 바닥에서 쭉 올라왔는데 사실은 여기가 어디냐면 고점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한 매물대가 있고 그래서 여기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시원하게 201 이평선 뽑을 때처럼 확확 뽑아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계속 덜컹덜컹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더 횡보를 할 것 같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최고점 근처는 한번 가서 터치는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터치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주식이 계속 가느냐 하는 거는 조금은 더 옆으로 겨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엔비디아는 항상 상승하고 한참 기고 여기서는 뭐 할 수 없는 조정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좀 기다가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주춤하는 이유는 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 그래서 매출이 한 20% 정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AMD, 인텔 쫓아온다고 해도 근데 뭐 조금은 뺏어 먹겠죠. 근데 이거는 크지 않고 그다음에 다들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이 높다. 근데 지금 업계 1위로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주식 보고 밸류에이션을 논한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사주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고 사람들이 안 사면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거지 밸류에이션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 언젠가는 고객들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 블랙웰 칩에 대한 수요가 정점에 달할 텐데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성장이 이제 멎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려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은 3년 전에 AI가 처음 시작됐을 때도 야 이게 AI 지금 교육시키느라고 칩이 많이 필요해. 근데 인퍼런스 즉 사용할 때는 그게 별로 안 든대. 왜냐면 그때만 해도 사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 센터도 맥스에 왔어. 해던 게 3년 전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교육하고 나니까 쓰는데 더 많이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이게 칩이 더 많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확 나르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 이게 교육도 더 많이 시켜야 되네. 옛날하고는 또 다르네. 그래서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데 저는 또 보는 세상이 뭐냐면은 앞으로 자율주행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로봇 나와야 된다. 휴머노이드 로봇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은 계속해서 이 GPU 칩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3년, 5년 얘기 드린 게 뭐냐? 그 정도 되면 양자 컴퓨팅이 잘 상용화돼서 어차피 이런 칩을 좀 대체는 하겠다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은 당장 그래프상으로 보더라도 좀 비싼 것 같다. 다들 느끼기에 비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는 국면이 아니냐. 하지만 어떤 이제 그래프 다시 보시면은요. 어떤 악재가 터져서 갑자기 빠진다 그러면 200일 이동평균선은 꼭 지켜줄 것 같고요. 만약 거기서 더 한 번 밀린다. 이때처럼 뭐 이제 외부 충격에 의해서 그러면 이 105불 자리도 지켜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마지노선 두 번 찍은 자리죠. 요 87불 선은 꼭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으로 인해서 만약 87불까지 간다. 여기는 안 갈 것 같지만 그럼 저도 이 정도 되면은 뭐 무조건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리보다 훨씬 싼 자리에서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게 매수하셔도 되는 이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조금은 보유하시고 그 다음에 빠질 때마다 사시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게 참 저한테는 애증에 있는 종목인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작년 6월서부터 5월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수익을 하나도 못 줬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같다, 조금 플러스 같다 해서 답답해서 얘는 이제 성장성이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판을 한 거죠. 자, 압도적인 경쟁 우위에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많은 분들이 그냥 윈도우 파는 회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봐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게 애저라고 그러죠. 애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시장 점유율이 25%예요. 2등이에요. 1등은 어디냐? 아마존이잖아요. AWS. 그게 33%가 됩니다. 시장 점유율이. 그런데 지금 이 애저하고 그 다음에 3위가 구글이에요. 거기가 바짝 1등을 쫓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 점유율이 25%임에 불구하고 매년 성장이 31%씩 일어납니다. 아마존은 12%씩 성장합니다. 그래서 키가 더 빨리 크고 있기 때문에 33%짜리를 넘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통합으로 차별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마진율이 70%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엔비디아 마진율 70%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돈을 많이 버는구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I 쪽으로는 별로 하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AI 생태계를 완성하고 있어요. 즉 챗GPT 파트너십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코파일럿이라고 있잖아요. 그 AI를 30불 매월 30불의 구독 서비스 또 이렇게 장사하고 있고요. 오피스 365 이거는 이제 세상에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걸 AI로 또 통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서 6천만 기업 고객이 있습니다. 즉 40-50년을 계속 마이크로소프트를 써오던 고객들이 AI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쓰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저 위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생각하셔야 돼요. 재무 상황 보면은 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리스크 요인도 사실은 클라우드 경쟁 이거는 어느 회사나 다 가지고 구글도 가지고 있는 거고 아마존도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똑같은 요인이고요. IT 지출 둔화 우려 이거는 지금 현재 AI 업을 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AI는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그 확장이 어느 정도에는 먹겠지. 근데 멎으면 다 멎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요인이고 그다음에 AI 투자 비용 연간 뭐 50 빌리언 하는데 다른 회사들도 사실은 투자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요인을 보면 다른 데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특정 회사만의 리스크 요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현재 가장 AI 산업에서는 훌륭한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요.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 바닥 짚고요. 진짜 수직 상승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증이 있다는 게 뭐냐면 제가 언제 샀냐면요. 여기서 샀거든요. 작년 5월 달에 저희 회사께 포트에 그러다가 빠지고 좀 올라서 잘 샀네 했는데 하루아침에 빠져서 이제 마이너스로 간 다음에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작년 선거 끝나고 좀 반짝하는 듯 하더니 또 4월까지는 엄청 빠졌습니다. 이때 얼마나 빠졌었냐면 이 고점에서요. 지금 여기까지 정확하게 24% 빠졌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로 치면은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이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물타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다가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었는데 왜 여기서 성장을 별로 못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왠진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얘가 이 바닥권에서 여기서 실적 발표 나오면서 갭으로 뜬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계속 밀고 올라옵니다. 37%나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7%를 올렸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 고점을 계속 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저는 지금 현재 있으면 모든 평점을 만약 애널리스트가 한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장 큰 점수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중간중간에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저희 회사 포트에는 한 주 남아 있습니다. 그냥 나중에 빠지면 다시 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빠질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와서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주식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성이 없는 회사로 왠지 모르게 자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뜯어보면 성장성이 굉장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같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예전서부터 오래된 회사에 이런 저는 그런 감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은 조금은 한 번 더 마이크로소프트를 들여다보시면서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으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좋은 회사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되게 좋지만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역사적 고점을 계속 뚫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요 라인, 그러니까 대충 455불 선이 첫 번째 이제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빠진다 그럼 저번에 갭 있었던 요 자리, 그러니까 425불 선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내려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번 제 1등 자리로 올라왔는데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지지 저항 자리세요. 그래서 저는 지지 저항을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이 자리가 항상 보면 부딪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과거에 보시면서 지금 미리 거놓으시면 진짜로 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사셔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플랜을 하시는 게 어떤가? 분명히 시장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빠지면 살라고 기다리는 주식이다.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애플입니다. 애플 보면 한숨 나옵니다. 저 애플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근데 애플 자체로 보면 저는 중국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크게 성장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매출이 급감했어요. 중국이 전체 매출의 20%밖에 차지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24년도에만 해도 13% 감소했고요. 그런데 이 감소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지금 핸드폰들 나오는 것들 보면 장난 아닙니다. 3단 폴더도 있고요.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제품에 이제 애플이 밀리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도와주고 있고 해서 중국 매출이 살아나지 않으면 오른쪽에도 나오지만은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게 보인다? 그럼 애플은 다시 날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 주가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많이 빠졌구나, 많이 빠지고 있구나 하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 딱 보면은 작년 12월 달에 고점 찍고요. 계속 내려왔습니다. 한 번도 상향을 탄 적이 없습니다. 이때 뭐 저점에서 반등할 때 빼고는요.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고점에서 비교해 보면 지금 이 저점은 대충 한 35% 정도 내려왔었어요. 애플도 되게 무거운 주식입니다, 사실은. 근데 보면 애플 주가가 한 1년 전 비해서도 다 마이너스예요, 현재요. 그래서 애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애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다른 주식으로 좀 옮겨 타야 되는 때가 아닌가? 왜? 서로 비교해 보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날아갈 것 같고 엔비디아가 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애플이 쟤네들을 쫓아간다? 그거는 힘들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한계는 온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아이폰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그 전에 고급 아이폰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던 것들이 계속 그 맥락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AI 쪽에 뭐 이제 자율주행도 하다가 이제 포기한다 했고, 그다음에 AI 기능이 뭔가 뭐 아이폰은 AI하고 뭔 상관이 있지 할 정도로 도입이 좀 늦어지는 것 같고, 뭐 서비스 성장 같은 게 많이 둔화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아이폰 생태계를 뭐 갖춰가지고 뭐 아이폰 워치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에어팟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게 과연 앞으로 이제 AI 세상이 되고 점점 좋은 기계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애플이 그거를 다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만큼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주식은요.
뭐 이게 더 좋을까 저게 더 좋을까. 근데 애플만 따로 떨어져 놓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같은 경주를 하고 있는데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서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지금은 애플한테 기대할 건 뭐냐? 혁신 제품. 근데 혁신 제품이라는 게 나올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중국 쪽에서 도리어 더 혁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현재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계속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가장 크고, 물론 관세도 있습니다만 관세 문제보다도 기본적으로 애플이 풀어야 될 숙제가 앞으로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거를 시장이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지만 애플이 만약 지금 더 밀려서 195불 선에 온다면은 완전한 이제 바닥권에 접어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빠져서 한 189불 정도 오면은 이거는 진짜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는 한번 일단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진입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상방은 이런 것들이 풀리기 전에는 사실은 크게 발현할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 중국 관세가 풀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대충은 한 요 정도 시점, 그러니까 한 200불 선은 넘어서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상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애플을 반 정도 저희 회사 포지션은 줄여놨고요. 한 요 정도에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크게 뭐 다시 살 점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195불 선 이렇게 오면 저희들은 포지션을 원래 저희들이 원하던 포지션을 싣고는 이제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각 투자자들마다 보는 주식에 따라서는 관점이 다르시고, 그 다음에 운용하는 그런 방식들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가격에서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가격이고, 그렇지만 저는 그 가격에서 전혀 사야 되는 가격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매수 매도가 엉켜서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 포트를 운영하면서 지금 생각하는 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관점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식입니다. 구글입니다. 저는 구글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밀던 사람입니다. 구글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야 해가지고 얼마 전에 구글 기술자 회의 했었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막 서비스가 나왔는데 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역시 이제 구글이구나 해서 여기도 이제 제가 적어놨지만 기술 거인, 기술이 너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너무 밸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검색 시장의 왕이잖아요. 이거는 한 30년 동안 계속 1등이에요. 92% 점유율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80% 점유율이거든요. 근데 구글은 검색 엔진은 92%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던 거고요. 안드로이드 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그것도 70% 점유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막강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죠. 유튜브 20억 이상 사용자.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어마어마한 구글의 밸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80억 검색 거리.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검색 시장의 왕. 그리고 탄탄한 수익구조. 광고 매출, 뭐 클라우드 급성장, 현금 보유, 자사주 매입 적극적, 뭐 다 좋은 뉴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지난번에는 한번 크게 한번 빠졌었잖아요. 저기 그래프 잠깐 보시면 언제 빠졌었냐? 이때 엄청 빠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이제 구글이 이렇게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게 싫어서 일단 정부에서 반독점. 너네 크롬 팔아 막 이러고 있고요. 검색 시장도 너무 독점하지 마 하고 자꾸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게 결국은 구글이 헤쳐나가야 되는 거는 이런 정부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거 자체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그래서 저 숙제를 잘 풀면요, 구글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왜? 워낙 좋은 회사입니다. 그 AI에서는 또 치고 나가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웨이모라고 지금 그 로보택시 하고 있잖아요. 서비스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차값이 워낙 많이 들어서 뭐 20만 불인가 25만 불인가 든다고 그래서 사실은 경제성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그게 더 지금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포텐셜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구글은 기술력 너무 좋고 지금 돈 잘 버는데 결국은 돈 잘 버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반독점으로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구글이 앞으로 날아가느냐 혹은 정체 혹은 떨어지느냐 하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검색도 사실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이제 검색 생태계가 바뀌었어. 옛날에는 그냥 뚝뚝뚝뚝 내가 타이핑해서 물어봤지만 이제는 그냥 AI한테 물어보잖아. 그래서 이제 검색도 이제 별거 아니야. 하지만 구글은 벌써 AI로 검색을 하는 새로운 이제 검색 방식을 자꾸 발전해 가고 있고 이래서 결국은 검색도 뭐 이제 놓치진 않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서 주가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제가 보는 구글은 여기가 고점입니다. 그래서 206불이 최고점인데 그러면 거기서 잘 그쪽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185불 선은 도달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가 굉장한 또 이제 맥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충 하다가 결국은 구글이 이 고점을 뚫으려고 그러면은 이런 반독점 소송 이런 것들이 좀 잘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해결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AI로서 승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시장이 과연 구글의 그 실력을 어느 정도 값으로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구글의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못 가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들의 마인드에 딸려 있지만 투자자들은 아직도 정부에 대한 이 리스크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환경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정부 쪽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주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력은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테슬라는 뭐 너무 잘 아세요. 꿈을 먹는 주식. 근데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은 테슬라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는 다 아시고요.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고. 근데 그 리스크의 가장 현재 큰 리스크는 머스크 리스크다 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뭐 이거는 뭐 말씀드리나만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글로벌 경쟁 얘기하는데 일단 저는 미국 경쟁에서는 테슬라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1등으로 점령을 해도 그거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생각하고 있어서 테슬라는 그것만 1등해서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에서 미국 시장만 다 점령하더라도 지금서부터 2배, 3배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가려면 즉 엔비디아처럼 모든 걸 독식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죠.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3배, 4배, 5배 갈 수 있겠다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미국은 점령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중국의 뭐 이제 추격 뭐 이런 것들이 뭐 추격은 할 수 있지만 그 추격을 제가 어떻게 막을 길은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은 거의 이제 중국이 많이 따라온 것 같고 그렇지만 미국 안에서의 독보적인 존재 그건 존재하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미국 1등이면 됐죠. 뭐 전 세계까지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주가는 많이 못 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바라봐 보신다면은 지금도 테슬라는 뭐 충분히 사야 될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나온 이 여기서 두들겨 맞은 걸 보고는 야 이게 근데 바로 지금 입장 바꿔서 이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역시 머스크는 비즈니스맨이다. 그래서 한번 또 튕겨봤구나. 이렇게 해보면서 이제 슬슬 다시 트럼프하고 일을 해가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해프닝이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잘 풀려나가면 되게 좋은 리턴이 있을 것 같은데 어제도 보면 장에 그 로보택시 뭐 6월 22일서부터 상용한다고 그래가지고 확 올랐다가 또 다시 빠졌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아직 머스크 못 믿는 겁니다. 6월 20일 날 한다고 그러는데 옛날처럼 또 아이고 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6월 22일 전까지는 주가가 들쑥날쑥 하다가 그때 가서 문을 열었을 때 진짜로 와
하면은 저는 366불이 아니라 이 위 한 400불까지도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지연이 된다든지 혹은 뭐 나왔는데 뭐 별거 아니네. 그 1년 전인가 그 뭐 저기 로보택시데이 했었잖아요. 그때처럼 뭐 아이고 저게 뭐야 그냥 장난감이지 뭐 했으면 또 주가가 쭉 빠졌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네, 제가 어제 이제 그 테슬라를 매매하는 법 해가지고 이제 전략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략에 따라서 그러면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330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35불인가 장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 사신 분 괜찮고요. 뭐 330불에 사신 분도 괜찮고 만약 느긋하게 기다리셨으면 한 320불대에도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셨으면 가지고 계시고 거기서 13.8%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빠지면 한 번 더 사주시고 죄송합니다. 17.8% 아니라 16.18% 빠지면 더 사주시고 그다음에 13.18%그 자리에서 또 더 빠지면 또 한 번 더 사주시고 그럼 대충 여기서 마무리가 되시는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시면 이 밑에까지 빠지기는 힘들 거다. 왜냐하면 이 밑에까지 빠지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는 사러 들어오실 겁니다. 왜? 여기서 기회를 한번 놓치시고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만약 이 기회가 다시 오면은 다들 많이 살 거예요. 그래서 안 빠질 겁니다. 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맥자리들은 굉장히 잘 지키는 맥자리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메타입니다. 메타도 사실은 별로 잘 안 보는 주식이시죠. 왜냐하면 메타는 한번 굉장히 고생을 시켜줬습니다. 뭐로? 메타버스로. 2022년도에 11개월 동안 75%가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때도 메타버스 올인했다가 그거 잘 안 되는 거야. 돈만 까먹었네. 회사 망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75%가 빠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여기 보면 거대한 적자 나옵니다. 리얼러티 랩이 연 16빌리언 손실을 보고 있고요. 4년간 누적 적자가 60빌리언이에요. 수익화 시기도 불투명합니다. 지금 메타버스 어떻게 될지 아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AI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만 그래서 거의 이게 투자에 대한 투자성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잘 되겠지. 이거를 2000년대부터 하고 있으면 한 5, 6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죠. 그리고 현재 메타에 보면은 뭐 틱톡이 경쟁이 들어오고 있고 젊은 층들은 자꾸 이탈을 하고 있고 광고 단가가 하락하고 있고 규제 압박도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사업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의아하지만 시장은 또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요 그 지난 2월 꼭지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35%가 메타가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등을 시작해서 현재는 여기 고점까지 46%가 반등을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갭자리 있는 요 자리가 뭐 여기서 빠져내려가도 굉장히 이제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은 메타가 그래도 인정을 받는구나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거의 히스토릭 하이에 근접했습니다. 743불. 지금 한 50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7%, 8% 올라가면 이제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까지 올려준 힘은 뭘까 하는 거 생각하면 저는 사실은 잘 이게 그림이 안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메타가 이렇게 오를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저도 저 포트에 있는 거 조금 팔았습니다. 가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좋은 주식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얘가 좀 낫다 덜하다 하는 거지 이 주식은 아주 나쁜 주식입니다 하고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이제 고민이 되는 주식이 메타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존도 사실은 잘 안 보는 주식이시죠. 그래서 저도 아마존은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로 보면 이커머스의 아직 제왕입니다. 그리고 프라임 생태계를 보면 구독자가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에. 미국 인구가 3억 5천인데 거기에 2억 명이 프라임 구독자입니다. 그럼 뭐 거의 다 이제 쓰는 거죠. 우리나라 쿠팡하고 비슷한 거죠. 연회비가 139불을 받습니다. 그럼 2억 명이 139불을 낸다. 와, 뭐 안정적인 수익이죠. 고객 충성도는 90%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마존이고, 클라우드도 AWS 시장 점유율 32%입니다. 지금 성장성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후발 업체들이 쫓아오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클라우드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 영업이익은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70% 기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뭐 고객 확대되고 있고, AI 인프라 투자 뭐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AI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역시 이커머스는 아마존 밖에는 없구나 하는 거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보시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딴 데는 24%씩 증가하는데 19%씩 증가하는 거죠. 즉 이건 뭐냐? 2등, 3등이 쫓아온다는 거죠. 구글이 쫓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쫓아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거의 이런 속도면은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눠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커머스는 이제 중국 회사들이 쫓아오죠. 틱톡, 테무들이 이제 쫓아오고 있고, 물류비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도 이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만 이제 주가 보시면 그 관세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관세 문제입니다. 이제 안 되겠지 하는 그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고점에서 이 저점까지 33%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왔지만, 그래서 이제 주가 그림을 봐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관세 풀리면서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아직 근데 반밖에는 못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요 갭이 있으면서 이렇게 쭉 빠졌다가 올라가는 요게 뭐냐면,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게 뭐냐면은 컵 팬들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원형을 만들다가 요렇게 컵 손잡이처럼 한번 쭉 꺾이면 무슨 얘기냐? 이게 지속 상승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갭이 없었으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거를 밑으로 요렇게 내리고요. 요거를 요렇게 밑으로 요거 죄송합니다. 요걸 요렇게 내려놓으면 딱 요 자리예요. 원래 이렇게 해서 갈 자리였는데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갈 자리인데 이제 갭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는 이 아마존은 지금의 이제 이 관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은요, 분명히 지난 고점 242불은 터치하러 분명히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갭을 뺀 자리, 그러니까 193불, 187불 선은 만약 내려온다 그러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구간 같고요. 그 갭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대충 한 200불 선, 200불 선, 요 정도는 충분히 내려오면은 물량을 담아야 되는 쪽이 아닌가, 요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조금 빠지기를 기다려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주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금년도에 폭발적인 성장주입니다. 너무나 장사를 잘하고 기대 이상으로 잘했던 회사죠. 정부 독점 계약 가지고 있지만 이런 회사 부분도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생각할 때 AI 분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플랫폼 기업 분명히 될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독보적인 뭐 신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국방부 CIA 뭐 핵심 파트너고, 계약 갱신률이 뭐 100%고 정부 계약은요. 평균 계약 기간이 5년이 넘고, 그래서 정부 매출이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팔란티어가 확 빠질 때가 언제냐면은 정부에서 이제 뭐
정부 지출 삭감한다 그랬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때가 살 때다. 왜냐하면 정부가 비용을 줄이려면 어느 비용을 제일 먼저 줄이냐면 인건비입니다. 사람을 줄여야 돼요. 사람을 줄이려면 뭐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효율성, 생산성을 높여야 돼요. 생산성을 누가 높여주나요? 팔란티어가 높여줍니다. 전산화하고 뭐 다 그런 거 AI 도입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리어 팔란티어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땐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날라온 거죠. 쑥.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팔란티어는 앞으로 ING입니다. 성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봐도 팔란티어가 지금은 약간 확장하는, 그래서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는 여기 86불 바닥을 찍고는요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120불 매물대를 한번 쭉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와서 이제 고점을 찍었습니다. 140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박스권을 형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횡보하는 구간은 나오겠지만 이제 좋은 뉴스를 맞이하면은 또 한번 분명히 상승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주가가 더 발현할 수 있다고 제가 보는 이유는 여기다 패턴을 그려보면 이렇게 확장 패턴이 나와요. 모든 트레이더가 제일 싫어하는 게 확장 패턴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다가도 확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갈지 모르는 패턴이 확장 패턴이에요. 근데 이때는 개우로에서 날라줬습니다. 그래서 위로 확 확장을 했었고요. 그러다 그게 확장세가 좀 접어들면서 힘을 모았고, 그러다 여기서 또 한번 폭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결국은 성장성을 빌미로 해서 확장하고 있는 주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은 확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확장하는 이 확장세를 계속 보인다 그러면 저는 이것처럼 한번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를 주식을 놓기는 지금 그렇고요. 지금 다른 영상들 보면은 뭐 30%, 40%, 50% 팔아라는데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내줄 수 있는 주식이지만 완전히 다 팔아버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쫓아 산다? 일부는 사실 없는 분은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포트에 꼭 있어야 되는 주식이고요. 근데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살라 그런다. 그럼 지금은 쫓아가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확장한다 그러면 확장했다가 한번 확 세게 접을 겁니다. 그때가 사는 구간 아닌가. 그래서 120불 선은 한번 다시 또 쳐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저는 한 128불, 120불 선에 보쳐서고 있는 그런 기분으로 팔란티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뭐 팔란티어는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이 말씀 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백지를 올려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머리를 비우십시오. 일단.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미국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첫째, 지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혹은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 모르겠는가? 그럼 모르면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한 30% 정도는 줄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신다면 만약 여러분이 현금을 한 40% 정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한 20%는 더 채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빠질 거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100을 가지고 계시면은 현금 한 20% 만드셔야 되고요. 한 90 가지고 계셔도 한 20 만드셔야 되고, 그래서 한 30, 많게는 40 정도까지도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조금은 좀 밀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는 게 주가가 빠지니까 파는 게 아니라 결국은 더 사기 위해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졌을 때 이제 어떻게 사야 되겠다 해서 오늘 쭉 자리매김 해드렸잖아요. 그런 자리 오면 주식을 한 8개 지금 말씀드렸는데 뭐를 살까 미리 생각을 하시고 얼마를 살까도 미리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자리에 오면은 자신 있게 탁탁탁 사주시게 되면 결국은 가을 가서 주가들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이 세상에는 투자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참고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투자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